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이란의 수도 테헤란의 거리는 지금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거리를 활보하는 여성들은 자유롭게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었고, 햇살이 비치는 카페 테라스에는 여유롭게 와인잔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화려한 카지노의 네온 사인이 불을 밝혔고, 뒷골목 깊은 곳까지 낭만적인 재즈 음악이 흘러넘쳤습니다. 최고급 호텔의 야외 풀장에서는 수영복 차림의 여성들이 느긋하게 여름 휴가를 즐겼습니다. 이 눈부신 풍경을 본 서방의 수많은 외교관과 기업인들은 테헤란을 향해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며 중동의 파리라고 불렀습니다. 도심 한복판의 거대한 전광판에는 스위스 명품 시계 광고가 화려하게 걸려 있었고, 심지어 지금은 철천지원수가 된 이스라엘의 대사관마저 테헤란 한가운데 버젓이 문을 열고 정상적인 외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뉴스로 접하는 억압의 이란과는 완전히 달랐던 불과 50년 전 진짜 이란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란에서는 여성이 히잡을 쓰지 않으면 체포됩니다. 음악과 음주는 범죄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가장 큰 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이란 사이의 간격이 고작 수십 년입니다. 한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에 생긴 간격이에요. 어떻게 한 나라가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변화를 막을 수 있는 순간이 정말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강의가 아닙니다. 자유를 원했던 사람들이 어쩌다 독재를 낳게 됐는지, 그리고 그 자유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이란에서 시작됩니다. 1941년 이란의 무함마드 레자 팔라비라는 젊은 왕이 즉위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레자샤가 만들어 놓은 기반 위에서 이란을 서방식 근대 국가로 빠르게 탈바꿈시키려 했어요. 여성에게 투표권을 줬고 토지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수천 개의 학교를 세우고 전국적으로 문맹 퇴치 운동을 벌였습니다. 팔라비 왕조의 테헤란은 실제로 중동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던 장면들을 품고 있었거든요. 대학 강의실에서 남녀가 함께 앉아 공부했고, 여성 의사와 여성 판사가 활동했습니다. 이란 항공의 여성 조종사가 비행기를 몰았고, 테헤란 대학 총장이 여성이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자료를 보면 당시 이란의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9%를 넘었고, 1970년대 중반 이란의 1인당 소득은 한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나라에서 혁명이 일어났을까요? 잘 살고 근대화가 진행되고 자유가 점점 늘어나던 나라에서 왜 사람들은 들고 일어났을까요? 그 답은 195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이란에는 모하마드 모사데크라는 수상이 있었습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였고 이란 역사에서 보기 드물게 대중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내린 결정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란의 석유를 이란 국민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죠. 당시 이란의 석유는 영국 회사, 지금의 BP인 앵글로이란 오일 컴퍼니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이란 땅에서 나는 석유의 이익 대부분이 영국으로 빠져나갔고, 이란 노동자들은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모사데크는 이 석유를 국유화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이란 의회는 만장일치로 그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그러자 영국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끌어들였어요. 1953년 CIA와 영국 MI6가 합동으로 계획한 쿠데타가 실행됩니다. 작전명은 아약스. 거리에 폭동을 조직하고 언론을 매수하고 군 장교들을 포섭했습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수상이 군사 쿠데타로 권좌에서 끌려 내려온 겁니다. 미국은 훗날 이 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이 관련 기밀 문서를 해제하면서 CIA가 이 쿠데타를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것이 공식 역사가 됐습니다. 이 사건은 이란 사람들의 집단 기억 속에 깊이 새겨집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원하자 미국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빼앗아 갔다는 기억이요. 팔라비 왕은 서방의 도움으로 권좌에 돌아왔고, 이후 이란은 미국의 가장 긴밀한 중동 동맹국이 됩니다. 그 동맹의 대가는 이란 국민이 치렀습니다. 반대 의견은 억압됐고 비밀 경찰 사박이 반정부 인사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투옥했습니다. 그러니까
팔라비의 근대화는 이중적인 것이었던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자유화와 그 밑에 깔린 억압이 공존했던 겁니다. 여성이 히잡을 벗을 수 있었지만 국왕을 비판하면 감옥에 갔습니다. 카지노가 있었지만 시위는 무력으로 진압됐습니다. 여기서 백색혁명의 역설이 등장합니다. 1963년 팔라비 국왕은 자신의 근대화 정책을 백색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토지개혁, 여성참정권, 문맹 퇴치운동 같은 정책들을 패키지로 묶어 대대적으로 선전했죠. 그런데 이 근대화가 오히려 혁명의 씨앗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토지개혁으로 땅을 빼앗긴 지주계층이 이슬람 성직자들에게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격한 서구화에 거부감을 느낀 전통적 상인 계층, 이른바 바자르 상인들이 성직자들과 연대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도시화로 농촌에서 테헤란으로 올라온 수백만 명은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문화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이슬람 공동체에서 정체성을 찾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석유 붐으로 들어온 돈이 극소수에게 집중되면서 빈부격차가 폭발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국왕의 가족과 측근들은 부패의 대명사가 됐거든요. 근대화의 과실은 소수가 따갔고 불만은 다수가 쌓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루홀라 호메인이라는 성직자가 등장합니다. 호메이니는 1964년 이란에서 추방돼 이라크, 프랑스 등지에서 망명 생활을 했지만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한 설교를 이란 전국으로 퍼뜨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란 사람들이 가진 모든 불만을 하나로 묶어냈어요. 반미 감정, 반독재 감정, 반부패 감정, 전통 이슬람으로의 회귀 요구가 하나의 강처럼 흘렀습니다. 1979년 혁명이 일어났을 때 거리로 나온 사람들이 원했던 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학생들은 민주주의를 원했습니다. 좌파 지식인들은 사회주의적 평등을 원했습니다. 여성들은 더 많은 자유를 원했고 자유주의 세력은 법치주의를 원했습니다. 성직자들은 이슬람 국가를 원했지만 그것은 여러 세력 중 하나일 뿐이었어요. 당시 시위 현장 사진들을 보면 히잡을 벗은 여성들이 호메이니를 지지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걷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신정 독재가 아니었어요. 팔라비 독재 타도였습니다. 혁명은 성공했습니다. 팔라비 국왕은 이란을 떠났고 호메이니가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이란 역사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혁명을 함께 만든 세력들이 하나하나 제거되기 시작했거든요. 먼저 세속적 자유주의 세력이 배제됐습니다. 신정체제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지식인들과 언론인들이 탄압받았어요. 이어서 좌파가 무너졌습니다. 한때 혁명의 동지였던 좌파 조직들이 이슬람 공화국의 이단으로 몰렸고 1980년대 초반에 대규모 처형이 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성들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혁명 직후 여성의 의무 히잡 착용이 시행됐을 때 처음에 반발한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발은 억압됐습니다. 혁명을 위해 거리로 나왔던 여성들이 혁명 이후 히잡을 써야 하는 나라에서 살게 된 겁니다. 1979년의 혁명은 함께 만든 모든 이의 혁명이었는데 결과는 오직 한 세력의 혁명이 됐습니다. 이것이 이란이 빠진 덫이었고 이 덫에서 빠져나오려는 시도가 이후 수십 년 동안 반복됩니다. 이렇게 변화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던 나라가 딱 하나의 사건으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꺾입니다. 그리고 그 꺾이는 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가 소멸한 날이 있었습니다. 이란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그날입니다. 1997년 이란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하마드 하탐이라는 온건한 성직자가 대통령에 당선된 거예요. 그것도 압도적인 표 차이로요. 이란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와 여성들이 폭발적으로 투표장에 나왔습니다. 하타미는 시민사회, 법치주의, 대화의 문명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란 안에서 개혁의 바람이 부는 것 같았어요. 테헤란의 카페들이 활기를 되찾았고 금지됐던 음악들이 조금씩 거리에 흘러나오기 시작했으며 신문들이 이전보다 대담한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이란인들은 이 시절을 테헤란의 봄이라고 기억합니다. 물론 이란의 권력 구조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선출된 대통령 위에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있었고 군사 조직인 혁명 수비대가 실질적인 힘을 쥐고 있었습니다.
하타미는 많은 것을 원했지만 제도가 허락하는 범위에서만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개혁 성향의 신문들은 잇따라 폐간됐고 하타미를 지지하는 의원들은 헌법수호위원회에 의해 출마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그래도 8년 동안 하타미 시절에는 어느 정도 숨을 쉴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란이 달라질 수 있다는, 혁명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살아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희망이 가장 뜨겁게 타오른 것이 2009년이었습니다. 2005년 마무드 아흐마디네자드가 대통령이 된 이후 이란은 빠르게 고립됐습니다. 핵 프로그램을 재개하고 이스라엘 부정을 공개 선언하며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국제 제재가 강화됐고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이란 사람들은 2009년 대선이 변화의 기회라고 믿었습니다. 이때 미르 호세인 무사비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거대한 에너지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사비는 혁명 초창기 수상을 지낸 인물로 이슬람 공화국 내부의 개혁파였어요. 그는 경제 실정을 비판하고 더 많은 자유를 약속했습니다. 그의 지지자들은 녹색을 상징색으로 삼았고 이것이 그린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선거 직전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테헤란 거리는 밤마다 수십만 명이 나와서 무사비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무사비가 앞선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란 안에서 진짜 선거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는 기대가 번졌습니다. 2009년 6월 12일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개표가 끝난 지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이란 국영방송은 아흐마디네자드의 압도적 승리를 선언합니다. 전체 표의 63%를 얻었다고요. 이란 사람들은 즉각 이것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수천만 장의 종이 투표 용지를 손으로 세는데 2시간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거든요. 무사비가 압도적으로 앞섰던 특정 민족 지역에서도 아흐마디네자드가 이겼다는 결과가 나왔고 여러 지역에서 투표 참여자가 실제 유권자 수를 초과하는 현상이 보고됐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조작하는 사람들은 종종 숫자가 남기는 흔적을 잊어버립니다. 벤퍼드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낯선 개념인데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세상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숫자들, 예컨대 강의 길이, 도시 인구, 주식 가격, 선거 득표수 같은 것들을 모아서 첫 번째 자리 숫자를 살펴보면 일정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1로 시작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숫자가 커질수록 빈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1이 약 30%, 2가 약 17%, 9로 시작하는 경우는 5% 남짓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누군가 숫자를 조작할 때 이 패턴을 무의식적으로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머릿속으로 숫자를 지어낼 때는 1부터 9까지 고르게 만들어내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작된 숫자는 이 패턴에서 벗어납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월터 미베인 교수는 선거 부정을 통계적으로 탐지하는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입니다. 그는 이란 2009년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아흐마디네자드의 득표 숫자가 자연스러운 선거 데이터에서 나타나야 할 패턴에서 유의미하게 벗어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무효표가 적은 투표소일수록 아흐마디네자드의 표가 더 많이 이상 패턴을 보였는데 이것은 한꺼번에 표를 집어넣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흔적이라고 그는 분석했습니다. 미베인 교수는 최종적으로 이 데이터가 상당한 부정이 있었다는 매우 강력한 증거를 보여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통계적 증거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란의 헌법수호위원회, 즉 선거를 감독하고 결과를 인증하는 기관이 여러 도시에서 투표율이 100%를 넘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유권자 수보다 더 많은 표가 나온 도시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거예요. 그럼에도 헌법수호위원회는 선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 발표를 들은 이란 사람들이 어떤 기분이었을지 조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숫자 자체가 조작됐다는 것을 감독기관 스스로 일부 인정했는데도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요. 거리가 폭발했습니다. 선거 다음 날부터 수백만 명이 테헤란 거리로 나왔습니다. 침묵 시위였어요. 말없이 걸었고 녹색 리본을 달았습니다. 아무도 선동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스스로 나왔습니다. 역사상 가장 거대한 자발적 시위 중 하나로 기록되는 광경이었습니다. 이란 전역의 도시들에서 심지어
아흐마디네자드의 근거지로 알려진 지방 도시들에서도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6월 20일이 됩니다. 테헤란 아미라바드 지역 카르가르대로 근처의 한 골목, 한 여성이 차 안에 있었습니다. 차가 막혀 에어컨도 제대로 안 되는 차 안에서 답답함을 견디다가 음악 선생님과 함께 잠깐 차 밖으로 나왔어요. 네다 아가솔탄. 당시 26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그렇게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슬람 신학을 공부하다가 대학을 그만뒀고 개인적으로 바이올린과 성악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집에는 피아노가 배달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터키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 가이드가 되려고 터키어를 배우고 있었고 그 여행에서 만난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를 평범하고 온화한 사람이라고 기억합니다. 커다란 보라색 귀걸이를 좋아했고 유머 감각이 있었다고요. 그날 그녀가 차 밖에서 시위대를 바라보던 그 순간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가슴에 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바로 곁에 있던 음악 선생님이 그녀를 안았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누군가의 핸드폰이 그 순간을 기록했어요. 40초짜리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타임지는 이 영상을 두고 인류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게 목격된 죽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오바마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이 영상을 언급하며 깊은 슬픔을 표했고 타임지는 그해 연말 네다 아가솔탄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습니다. 네다는 페르시아어로 목소리 혹은 부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이름대로 살게 될 줄 몰랐겠지요. 바이올린을 배우고 피아노를 기다리고 터키어를 공부하던 그 26살의 여성이 이란 자유의 목소리가 됐습니다. 이란 정부는 그녀의 죽음이 외국 정보기관의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족이 공개 추모식을 열려고 하자 당국이 막았고 바시즈 민병대가 조문객들을 강제로 해산시켰습니다. 그녀의 묘비는 훗날 훼손됐고 무덤까지 훼손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권력이 죽음 이후에도 그녀를 두려워했다는 것, 그 자체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린 운동은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혁명수비대와 바시즈 민병대가 무차별적으로 시위대를 진압했어요. 대규모 체포와 가혹한 탄압이 이어졌습니다. 구금된 사람들이 에빈 교도소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에 대한 증언들이 수년에 걸쳐 세상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이란 인권활동 가뉴스 통신 자료를 보면 2009년 시위 이후 최소 수십 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쓴 배신이 찾아왔습니다. 무사비는 침묵했습니다. 처음에는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재검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시위가 정권의 폭력 앞에 무너지고 그 자신이 압박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는 점점 조용해졌어요. 2011년 결국 무사비는 가택연금에 처해졌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사실상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됐습니다. 그를 따랐던 수백만 명의 눈에는 배신으로 비쳤을 겁니다. 변화를 위해 거리로 나갔다가 총에 맞고 감옥에 가고 삶이 무너진 사람들의 눈에는 특히나요. 2009년의 그린 운동은 진압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2019년 이란 정부가 갑자기 기름값을 3배로 올렸을 때 다시 시위가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그린 운동보다 더 가난하고 더 절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권은 사흘 만에 인터넷을 완전히 차단했고 그 기간에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2009년의 선거 결과를 다시 세워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2019년에는 기름값과 물가와 부패한 정권 자체에 분노했습니다. 요구가 달라진 겁니다. 2022년에는 히잡 착용 단속에 걸린 22살의 마흐사 아미니가 경찰 구금 도중 숨지면서 다시 한번 이란 전역이 들끓었습니다. 여성, 생명, 자유라는 세 단어가 이란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 시위는 2009년, 2019년과 또 달랐어요. 히잡을 불태우는 여성들의 영상이 전 세계로 퍼졌고 이란의 축구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국제 경기에서 국가 재창을 거부했습니다. 이제 이란 사람들은 선거 결과가 아니라 여성의 몸에 대한 국가 통제 자체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체제 자체를 향한 근본적인 질문이 된 겁니다. 2025년에도 시위는 이어졌습니다. 매번 더 근본적인 요구를 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2009년에는 이 선거가 공정하냐는 질문이었습니다.
2019년에는 이 경제 정책이 옳냐는 질문이었죠. 2022년에는 국가가 나의 몸을 통제할 권리가 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흐름이 말해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란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 점점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체제 자체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1979년 혁명을 함께 만들었던 세대의 자녀와 손자들이 이제 거리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부모 세대가 원했지만 얻지 못한 것을 여전히 원하고 있어요. 그것이 혁명의 비극이면서 동시에 이란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질문이 있을 겁니다. 독재자만 없애면 자유가 오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1979년 이란이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줬습니다. 팔라비 국왕이라는 독재자를 없앴는데 그 자리를 더 강력한 신정 독재가 채웠거든요. 혁명에 함께했던 세력들이 차례로 제거됐고 마지막에 총을 가진 자들이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자유는 독재자를 제거하는 순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를 어떻게 채우느냐에서 옵니다. 제도를 만들고 권력을 분산시키고 시민이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그것이 자유를 지키는 일입니다. 1979년에 이란 사람들은 독재자를 쫓아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이후를 채우는 싸움에서는 졌어요. 네다 아가솔탄이 거리에 나온 것은 그 패배를 되돌리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녀는 거창한 이념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화가 났던 겁니다. 내 나라에서 내 한 표가 이렇게 쉽게 사라졌다는 것이 분해서 나온 거예요. 그 분함이 이란의 자유를 향한 가장 인간적인 목소리가 됐습니다. 그 목소리는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